장군님 현지 지도 준비에 도움을 주겠다며 2만 달러를 가져간 장군님 아들. 장군님 아들 모시고 방문하겠습니다. 네? 방금 왔다 가셨는데? 처음 전화 드린 건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증언에 의하면 2002년에 이자 그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외화가 가장 많이 있는 그런 기간을 타겟으로 삼고 이제 사기를 치려고 계획을 하죠. 여름하면은 이거 빼놓을 수가 없죠. 시원한 수박 한 조각 들고 나서 좀 약간 뭔가 신비로운 이야기하는 거, 예 그런 얘기하는 거 잊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북한의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북한 미스테리 우리 데니 씨가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때는 바야흐로 2002년. 한국에서는 붉은 악마들이 목청이 터져라. 대한민국! 을 외치던 바로 그때. 북한 전체가 발칵 뒤집힌 미스터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의 절대 권력, 김 부자가 가장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북한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뭘 찍어왔어 우리가 또. 재밌겠다 내가 이런 거 좋아. 2002년 8월 평양의 대외보험 총국. 대외보험 총국은 외화벌이 기관으로서 김정일의 금고 역할을 맡고 있는데 네, 전화 받습니다. 네? 장모님 아들 오신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장군님 아들이 오신대요. 난 장모님이 오신다는 그거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누군지 궁금해. 누구야? 진짜 궁금하다. 어머머머머. 오히려 장군님 아들이네. 여기 장군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모심 준비됐는가? 검열었어. 아, 동물입니까? 그런데 말이야 동문회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벽지, 핵가르치, 천정도 엉망이고 이래갖고 우리 장군님 여기에 모실 수 있겠어? 목소리 너무 좋다. 내가 동문회한테 고급자재 보낼 테니까 외화 2장 준비하라. 아, 네, 두 장 말입니까? 목말이야 뭐 하자는 기가? 장군님 모시기 싫어?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빨리 준비하라. 근데 위력이 잘하네. 목소리가 장난 분위기 있어, 아니다. 분위기 있어. 위력이 정확해. 위력이 연기하겠는데? 제대로네. 장군님 현지 지도 준비에 도움을 주겠다며 2만 달러를 가져간 장군님 아들. 그런데 네, 전화 받습니다. 장군님 서기실입니다. 곧 장군님 아들 모시고 방문하겠습니다. 네? 방금 왔다 가셨는데? 처음 전화 드린 건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오 재밌어. 끝이에요? 더 보고 싶었는데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도 큰 누군가가 무려 장군님, 즉
김정일의 아들을 사칭해 북한 당국의 돈을 훔친 겁니다. 우와, 간이 크다. 그런데 말이야. 오, 비싸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김부자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북한에서 어떻게 대체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나온다. 북한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기 사건. 장군님을 모시고 오겠다며 2만 달러를 가져간 장군님 아들의 정체. 바로 평양 조명기구 공장의 청년 동맹 위원장. 그는 어떻게 장군님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 외화벌이 기관에 달러가 많다는 걸 알게 된 범인.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진짜 잘한다. 그렇지. 이거야, 이거. 네, 여기 장군님 서기실입니다. 먼저 대외보험 총국장에게 거짓 정보를 흘린 범인. 그리고는 김정일 아들의 얼굴이 베일에 쌓인 점을 이용해 장군님 아들 행세에 나선 것이다. 하긴 CCTV도 없으니까 북한은 못 찾겠다. 문제는 김부자만 타고 다닌다는 고급 승용차였는데 범인은 이마저도 간단하게 해결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운전경 나 중앙청에도 멘티선데 10달러 줄게. 저 앞까지만 데려다 주면 안 되나? 아하. 저게 가능해?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통해 범인은 감쪽같이 장군님 아들 행세에 성공한 것이었다. 야, 뛰는 거 뭐래? 어머머머. 아. 야, 참 쫄랑된다, 야. 너무 잘한다. 연기 뭐 진짜 잘한다. 이렇게 사기를 쳤네. 아유. 와. 이야. 지금 놀라운 거는 위력의 연기력은 뭐 야. 대단한데? 감사합니다. 제가 버는 내내 오그라들어가지고. 아니 너무 잘했어요. 근데 장군님 그 진짜 하늘과 같은 존재인데 강미진 기자님 이 사칭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 2004년 당시에 통일전선부에서 이제 직원으로 근무하던 한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그 증언에 의하면 2002년에 이자 그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외화가 가장 많이 있는 그런 기간을 타겟으로 삼고 이제 사기를 치려고 계획을 하죠. 그래서 그 계획 타겟이 국제보험회사입니다. 그 사기꾼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현지 시찰 나가기 전에 장군님 자제분께서 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보험 청구에서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생각 없이 장군님 자제분이라니까 일단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216 벤트라는 거는 중앙당 고급 간부들만 타는 벤트였어요. 근데 그 중앙당 청사 앞에 있는 그 차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간부들이 회의를 들어가면 오래 있는다는 걸 하니까 다 사기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걸 다 조사를 한 상태에서 들이쳤는데 아이를 이렇게 어처구니도 없게도 이 사람은 2만 달러를 이제 그 들어가서 얘기한 대로 딱 준비를 해서 줬어요. 주고 이제 바로 얼마 안 지나서 이게 돌장이 났거든요. 원래 공표를 냈다고 합니다. 이제 각 기관들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 그렇게 하고 달러 번호를 추적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달러를 쓰지 못한 거죠. 그때는 지금 같았으면 좀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북한에서 달러가 이제 막 성행이 되게 평양시에서도 사용이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러를 잠재우고 있다가 저게 이제 결국 잡힌 거죠. 잡혔어요? 달러가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잡혀서? 여러 가지 후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유야무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잘 모르겠지 네. 뒤는 어떻게.
아니 근데 저도 약간 그 장군님 아이들 얼굴 잘 모르니까 저도 왠지 믿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근데 보니까 범인이 이제 그 타겟한 곳이 대외 대외보험 청구기요. 거기 어떤 곳이에요? 일단 뭐 보험 회사기 때문에 보험과 관련한 그런 업무를 봅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에다가 어떠한 뭐 투자를 하겠다 내지는 어떤 그 개발 지역을 개발하겠다 이러면 그 상대 건설사가 북한 보험 회사에 보험을 둡니다. 그럼 보험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돈을 벌고 반대로 북한이 다른 나라 외국배에 선박하고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 보험을 둡니다. 그렇죠. 그게 보험을 들어서 배가 만약 경에 무슨 일본 어느 항에 나갔다. 그렇게 되면 그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도적인 보험도 받아내고 중앙당 39호, 38호실이 김정은 직계 가족의 비자금 관리실이거든요. 네.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보험 총국 대단한 데네. 그죠? 그렇죠. 외화가 가장 많은 곳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사기가 먹혔던 게 북한의 그 김정일의 어린 시절 뭐 혁명활동 그 교과서에 나와요. 항상 해외에 그 순방을 갈 때 오보이 수령님께서 가실 때는 수령님이 다니셔야 될 그 길을 먼저 장군님께서 돌아보시고 시찰을 하시고 맞아. 그다음에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만이 수령님께서 가시게 했다. 이처럼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분이 바로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이랬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는 장군님이 자제분이 이렇게 먼저 오시는구나.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보험 청구에 제 친구가 거기 핸드폰 보험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돈을 되게 많이 주고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외라는 글자가 붙었잖아요. 대외 보험 청구 가면은 외화벌이를 많이 해서 되게 돈 많은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정말. 아니 근데 범인을 태워준 그 운전기사는 간부 소속이 아닌가요? 그렇게 막 이렇게 태워줘도 되나요, 그러면? 2000년 초반이잖아요. 2002년이면 그때 당시 북한 모든 그 경제 상황이 지금같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들도 중앙 공급 체계에서만 딱 살았을 때고 그리고 높은 간부 216차를 타게 되는 그 운전기사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는 공급만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10달러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10달러에 쉽게 유혹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처지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속지 않았을 건데 높은 급의 간부의 그 기사였기 때문에 속은 거죠. 남인 씨 인기 많아요 거기 운전하는 분들?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냥 새끼 간부라고 그래요, 운전수 보고. 그럼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간부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그 운전수가 옆에서 다 보좌하고 눈 감아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만 하면 정말 신분 상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지. 그런 직업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도 저희 밑에 집에 아빠가 운전수하고 엄마는 집에서 쉬셨어요. 주부를 가셨는데 저희 집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위급 운전기사 인기가 많다는 거네. 엄청. 아 근데 계속 듣다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김 부자는 어떻게 보면 진짜 신적인 존재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그 이름도 똑같이 못 짓게 하고 생일도 태어났는데도 다른 날로 바꿔야 될 정도로 신적인 존재인데 야 이걸 사칭을 했다. 정말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근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평양에서 있었는데 그거는 김정일이 대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현지지도 간다던가 기록 영화를 찍는다던가 때 그 사람이 다 했어요. 그래 평양 백화점에 뭐 내가 사칭을 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장군님 복을 입고 그대로 그 차림으로 딱 가서 뭘 이렇게 하겠다니까 그 평양 백화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장군님께서 수행원들이 없이 왔다. 그래 차업당 비서가 저리 중앙당에다 직보를 한 겁니다. 왜 장군님인데다가 이렇게 수행성원 없이 보내는가 하니까 야 이게 뭐야 옷에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 북한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진짜 대역이 있구나. 어디를 시차를 갈 때도 김정일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대역이 가는구나 하는 걸 주민들이 알게 됐어요. 아니 저는 저거 들었습니다. 장군님 대역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어디 그 무슨 비료 공장을 시찰하는과 동시에 군부대를 시찰했습니다. 장군님이. 장군님 우리 부대에 오셨었는데 어떻게 거기가 있었나 하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히틀러가 대역이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 장군님도 대역이 있구나 했던데 요걸 잠재우려고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장군님은 천지전능하신 분이라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바다 위도 걸으시고 하늘 위도 걸으시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한테 노래가 있잖아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전하를 지락펴라 주령님 쓰시던 축지법 장군님
본종 소라를 쥐락펴라 방산천리 주름 잡아 장군님 가신다 수륙님 쓰시던 축지포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성주도 쓴다는 것 같은데 미국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왜냐하면은 그 수령을 함부로 언급하고 수령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사회가 수령보다 돈이 먼저다라는 그런 사회적 그런 뭐 통념이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치. 머리가 비상한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절묘하게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네, 다음 북한 미스터리도 너무 네. 궁금합니다. 재밌네요, 이번에는 미스터리. 김용명 씨가 준비하셨잖아요. 최근 말입니다. 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이곳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곳을 손에 놓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맞춰봐라. 맞춰봐라. 보자. 힌트가 열렸다. 자, 힌트가 열렸구나. 자, 무릎을 꿇어라. 내가 힌트를 줄 테니 무릎을 꿇어라. 나를 믿습니까? 자, 과연 북한 주민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정체는 바로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의 유언지. 지난 1926년 김형직이 세상을 떠나며 김일성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은 바로 북한의 미래를 예측한 내용이었던 것. 과연 김형직 유언집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첫 번째 유언. 성주야, 나 때 조국 해방이 안 된 건 조상의 묘 자리를 잘못 썼기 때문이다. 네가 수령 자리에 오르면 가장 먼저 조상 묘부터 바로 잡도록 하라. 실제 김일성은 1993년 단군릉을 새로 짓고 그것도 모자라 동명왕릉, 왕건릉까지 확장. 김일성은 정말 아버지의 유언을 따른 것일까? 그뿐만이 아니었다. 김형직의 두 번째 유언. 성주야, 너는 하늘에서 내린 산삼을 먹었기에 80살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이야. 하지만 80살 이후 산에 갈 때는 꼭 구렁이를 조심해야 한다. 김일성의 죽음을 예언한 김형직. 실제 김일성은 김형직의 말대로 83세 나이로 묘향산 초대소에서 사망을 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김일성이 사망했던 당시 묘향산에는 거대한 구렁이가 나타나 길을 막았다는 소문이 전해졌다고 하니 김형직의 유언 참 신통하지 않은가. 그런 김형직의 유언 중 가장 놀라운 내용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김형직이 통일에 대해 언급한 것. 성주야, 너와 네 아들 때는 통일이 어려울 거지만 네 손자 때 북남이 통일될 것이다. 즉 김일성, 김정일이 아닌 김정은 정권 때 남북이 통일된다는 것인데 과연 김형직의 유언은 현실로 이뤄질 수 있을까? 반갑다 이거는. 제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거는 진짜 어떤 통일을 얘기한 걸까? 아니 그냥 말해본 거. 재미로 보셔야지 이걸. 저는 지금 소름 끼쳐요. 너무 재밌기도 한데 너무 이렇게 상을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되게 신기하긴 한데 이 유언한 사람이 이제 김일성 아버지인가요? 네, 김형직. 그 김형직은 우리가 이제 혁명활동, 그러니까 항일혁명의 1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김일성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네. 김형직부터 김형직 동생 김영건까지 다 나옵니다. 김형직을 위한 노래도 있습니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 남산의 노래도 소나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형직은 제일 처음으로 우리한테 세뇌시키는 1단계입니다. 그리고 김형직이 우리 김일성이 우리나라를 해방을 시켜준 거는 그 뒤에는 바로 위대하신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맞아요, 김형직은 맞아요. 조선의 려명이다. 네, 이게 어루미를 종교를 되게 많이 흉내내거든요. 노래 찬송을 많이 한다든가
기원전 뭐 이걸 논다든가 하는 것처럼. 김영직 사범대학교 있잖아요. 네. 있어요. 아 그러네. 네. 제가 김영직 군에서 왔지 않습니까? 제 사는데 바로 그 김영직이 아버지를 그거 해서 김영직 인민병원이란 거 있습니다. 김영직 군이. 네, 김영직 군에 김영직 인민병원이 있는데 거기 바로 들어가는 첫 어구부터 김영직 혁명업소 연구실 쫙 이렇게 다 진열해. 병원인데요. 네. 박물관 아니야, 박물관? 제가 사는데 우상화 박물관이지. 대단하다. 참 신기하게 공산주의를 이야기하지만 북한은 유교 베이스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잘 된 것을 누구한테 보냐면 아버지를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업적을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김영지가 김일성한테 총 2자를 줬어요. 그걸로 이제 김일성이 그 2자를 받고 북한을 일으키셔가지고 일제를 내몰고 그리고 지금 북한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은 그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큰 걸 만들었다. 그 공이 누구냐면 김일성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아버지 또한 소모품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했기 때문에 김일성에게 더 유명한 수령이 생겼다. 뭐 우리는 그런 사람들 따라야 된다라는. 다 갖다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미미한데 끝은 창대하다의 그 구성이죠. 아니 진짜 보니까 뭐 유언집도 이렇게 남기고 대충 이렇게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김일성이 죽는 뭐 나이까지 맞춘 거 보니까 실제로 뭐 젊은 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도 북한에 계셨던 강순전 어머니도 저런 유언 얘기 좀 많이 들으셨어요, 북한에서? 예,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이 김영지 이렇게 했다는 게 최근에 많이 유행됐습니다. 그 전날에는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네, 김일성이 사망하고 이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장사꾼들이 그걸 베껴가지고 다니면서 저도 봤어요. 장사꾼들이 손에 그거 들려 있는 거 이제 같은 내용 외에도 다른 것들도 많이 적혀 있더만요. 그래 그걸 이용해서 장사도 하고요. 근데 이것은 김일성이 사망한 다음에 김일성의 서재에서 얻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사꾼들은 이걸 가지고 다니면 점도 봐주고 그러니까 자기네 그 장사 리속도 차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거든요. 그렇죠. 아예 몰라. 이름도 아마 잘 모르죠.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북한 장사꾼들이 이제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 유언집으로 점을 봐주고 손님을 이렇게 끈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장사가 더 잘 되는 건가요? 유언집을 좀 봐주고 그걸 떠나서 무엇이는가? 우리 부모님 때에는 수령과 당이에요. 그다음에 저국입니다. 이 세 가지 부류를 크게 나눴는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부모 대하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국 있고 수령 있고 당이 있다 해도 나를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령의 목소리는 이제는 하나도 듣지 않아요. 그다음에 내가 있어야 저국 있고 내가 있어야 당이 있습니다. 나 우선주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을 많이 보는데 왜 또 특히 점을 보는가? 북한에서 장사 모든 생활이 나 자신이 걸어가는 것조차도 불법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법을 뭔가 내 마음의 기둥, 정신적 기둥이 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항상 사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보는 이유가 이제 자그마한 건 안 보는데 이제 크게 이제 움직일 때 차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점집을 안 가면 안 돼요. 무조건 이제 생사가 달린 거니까 그렇지. 점집에 가서 이번에 가도 되겠습니까? 날짜는 언제 좋겠습니까? 차를 내가 쓸 건데 이렇게 운전수가 있는데 누구를 선택하면 좋냐? 그 사람 생일날이 돼가지고 이 사람 데리고 가라 하면 오케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이제 북한에서 탈북할 때 점을 봤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한테 그 점 보시는 분이 그러더래요. 길이 안전하긴 한데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빨간 천에 소금을 싸가지고 매 식구마다 그거를 주머니에 하나씩 넣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무당 말을 따라서 그런 건지 무사히 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저희 그 여행 가방 집안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금을 빨간 천에 싼 게 하나씩 다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북한에서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좀 솔깃하다 그거. 해볼까? 저도 저는 이제 탈북을 하기 전에 점집에 가서 보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탈북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 점집에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그냥 어머니랑 그냥 갔댔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할아버지가 나보고 타양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있다가 얘가 무슨 외교관한테 시집갈 일도 없고 왜 타양살이를 한대 이렇게 하고 2주 후에 제가 이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이제 28일 만에 왔어요. 깜짝 이 놀랐어요. 양강도나 함경북도나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누구나 탈북에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점쟁이들은 내가 길 떠나려고 왔다 하게 되면 80% 이상이 탈북 때문에 온 거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요. 성공한다. 근데는 방토를 해야 된다. 방토가 뭐냐면 그술을 해야 된다.
그럼 뭘 하면 될까? 네가 제일 아끼는 옷을 갖고 오라. 그럼 뭐 해야 할까? 제일 비싼 거를 불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막 뭐 한대요. 너무 아깝지만 아까워하면 안 된다. 그러면 부정 탄다 그래가지고 정말 아끼는 옷을 정말 내 생애 최고로 비싼 옷을 갖다가 줬어요. 무시 당했어. 나중에 한국에 와서 엄마랑 연락하는데 야 어째 걔 이름이 인철이거든요. 야 인철이 여자친구 걔 여자친구 있어 돈 잘 버니까 네 옷 입고 다니더라. 아니 저도 이제 그 북한의 점집에 가면은 꼭 이제 옷을 갖고 오라고 해요. 이제 현전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갔는데 일자 바지라는 걸 갖고 오래요. 그래서 그 방울 바지라고 있는데 그걸 이제 새 걸 사다 줬더니 그 집에 셋째 딸이 이제 이렇게 입고서 다니더라고요. 아니 저는 진짜 저 점쟁이한테 당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냥 들어서는데 탈북하러 왔냐고 압니다. 그러니까 20대 여자들이 들어오면 아 남조선 행위구나 딱 압니다 눈치로. 근데 딱 앉더니 뭐라냐면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보고. 안 건널 때 옷을 가볍게 입어라. 그건 누가 봐도 맞죠? 가볍게 입으면 물에 가라앉을 텐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상을 쓰고 이렇게 미타하게 앉아가지고 같이 간 언니 여기 제대로 온 거 맞아요? 그랬더니 유능하다는 겁니다 이 엄마가. 그러니까 탈북하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옷을 가볍게 입고 떠나라 하니까 뛸 때 가벼웠으니까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공담으로 이렇게 전해지면서 오는 겁니다. 제가 이 점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인데 원래는 겨울에 넘으면 안전하거든요. 근데 안전하다 보니까 이때는 보이사령부에서 내려와서 진을 쳐가지고 성수기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또 잠으면 위험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성수기가 있구나. 이제 제일 안전하게 그럼 언제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강이 딱 녹아쓴 다음에 그때 차가우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기 했을 때 그때는 좀 많이 없대요. 4월달이 가는가 괜찮겠다 해서 엄마 강만 녹게 되면 넘어오면 된다. 근데 야 내 점쟁이네 집에 갔는데 4월달에 넘으면 안 돼. 그리고 왜 지금 당장 준비해놨는데 11월 전에는 넘지 말래. 엄마 지금 다 말카났어. 브로커들 말카났어. 점쟁이는 이거는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 말은 거역하면 안 된다고. 11월 달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200만 원이면 되는데 400만 원 들여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최고의 직업은 뭐 고위 간부도 아니고 운전사도 아니고 점쟁이가 최고의 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안 믿는 게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입양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새엄마가 이제 정말 유명한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을 봤대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 새아빠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집이 이렇게 못 살고 우리가 지금 염소도 도둑 맞고 이런 이유가 지금 제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다. 제가 제 아빠가 없어지고 지금 엄마가 어디 죽었는지 아빠가 어디서 죽었는지 제가 다 잡아먹어서 그런 거다라고 재수없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었을 때 아 내가 그런 애구나 아 나 그렇구나라고 그것 때문에 엄청 슬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봐요. 그래 믿으면 안 돼요. 아예 믿으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믿다 보면 이제 괴담이라든지 좀 무서운 이야기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우리 저기 강남 세대, 북한 강남 세대 복실 씨 아는 얘기 없으세요? 혹시 괴담 뭐 이런 거? 있는데 이제 저희가 살던 동네에 이제 삼소조림이라는 지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는 길이 이렇게 령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가려고 찔러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길이 으슥해요. 근데 처녀가 이제 남자한테 실현당하고 거기서 목 매달고 죽었대요. 지나갈 적마다 차 사고 나고 이 자전거 펑크 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귀신 붙은 길이라고 이제 그 길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는 가야 되겠고 하니까 이제 점쟁이들한테 이제 보였는데 이제 빨간 천이나 빨간 리본 같은 걸 이제 몸에 지니고 다니라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사는 해야 되겠고 다니기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이제 빨간 속옷을 많이 입고 다녔죠. 맞아. 네. 지가 붙는다. 지나갈 때 진짜 무서워요. 맞아. 아니, 나도 있다. 아니, 나도 있다. 나도 있다 이러는데 아니 내가 없는 줄 알았더니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 빨간 속옷을 입네요. 그리고 죽은 동물을 보면 내 나이만큼 뛰어요. 오른발로 잡고 오른발로 뛰어요. 제가 습관이. 근데 원래 뭐 그런 거 있어. 근데 이게 안 없어졌는데 얼마 전에 내가 느꼈잖아. 뭐를? 나이가 많아지니까 못 뛰겠어. 슬프다. 48번을 뛰기가 너무 힘들어.
북한에도 그 화장실 가면 하얀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있어? 네. 나는 시골에서 옛날에 시골에는 변기가 떨어져 있잖아요. 가끔 쳐다본다니까. 얘가 진짜 파란 종이니까 하얀 종이 하나. 그런 게 있구나 북한에도. 파란 종이 줄까? 흰 종이 줄까? 밑에서. 어우. 보이시느냐? 천지신명이 여기에 계신다. 내가 아는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은 트럭트를 운전수였는데 저가고 자기는 친가고 몽땅 그 토대가 나빠서 정치범 수행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입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 가문에 한 명씩 입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백암군에 만정보라는 게 있었어요. 만정보를 개간을 한다 해서 그래 각 기업소마다 거기가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 안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아버지 가서 입당 안 하던 게 왜 빨리 안 가니까 야 세상에 내가 살아서리 귀신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이젠 다시는 못 가겠다는 그래 한번 이야기해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다 끝내고 차를 몰고 오는데 얼마 한 몇 미터 안 가는데 여자가 하나 서 있더래요. 차를 좀 세워달라고 좀 같이 가자. 그래서리 조수석에 니 저 적재함에 타고 이 처녀를 조수석에 앉히자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자기는 그냥 이렇게 적재함에 타겠다 했대요. 그래 딱 대화설이 갔는데 차를 홀 세워놓고 사람을 찾아하니까 사람이 없었대요. 여자가 아무리 그래도 도덕이 없이 인사도 없이 먼저 내렸냐고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런 여자 왔는가 하니까 아니 안 왔다고. 분명 우리 차를 탔는데 조수랑 같이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그 집에서 말하는 게 자기 자식이라고 사망했는데 오늘의 제삿 날이다. 네. 정말 진짜야. 이거 민족인 게 확실한 건 우리나라에 똑같은 얘기가 택시 타고 가는 맞아요. 얘기로 있어요. 맞아. 정말 확실해. 여러분 신이상 가족이라는 그 말씀 들어보셨죠? 요즘은 이렇게 너무너무 먹고 살기 어려서 탈북을 하다가 원치 않게 헤어지게 된 가족들을 일컫는 말이죠. 예, 오늘 엄마는 위대하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시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탈북 과정 중에서 두 딸과 헤어지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다시 그 두 딸을 찾아서 한국까지 오신 우리 어머니 최명순 씨와 딸 윤은하 씨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명의 딸을 둔 엄마 최명순입니다. 북한에서 너무 먹기 살기 위해서 딸 둘을 데리고 중국으로 넘어왔댔어요. 중국에 넘어와서 돈을 번다는 소리 듣고 넘어왔다가 이렇게 인신매매에 걸려서 걸려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시련을 내가 이 딸들을 첫째, 셋째를 자던 그 시련이 그 고비를 넘긴 걸 이만갑에 나와서 다 가슴에 털어놓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머니와 저 동생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팔렸는데요. 어머니가 저를 기적처럼 찾아온 그 이야기를 오늘 이만갑에서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늘 두 분 잘 나오셨고요. 여러 힘든 일 겪고 오셨을 텐데 이만갑 나오신 기분은 어떠세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저는 누군지 아세요? 많이 봤습니다, 텔레비전. 그러세요? 네. 예, 그럼 지금부터 이 두 모녀가 어떻게 헤어지게 됐고 또 다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우선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양강도 허프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네, 허프라는 게 맥주 원료입니다. 네, 체코 유학생들이 와서 우리 허프 농장에 와서 허프 공장을 2개를 지어놓고 갔댔어요. 네, 그랬는데 허프 꽃을 따는데 북한에는 9월 8일에 양강도면 애늘 없이 된 소리를 칩니다. 그 9월 8일 전에까지 허프 꽃을 따야 하겠기에 전 양강도 학생들을 무조건 4명이고 밥 먹는 사람은 몽땅 허프꽃을 따라. 그 학생들이 허프꽃을 따니까 키로를 더 늙히겠다고 돌도 집어넣고 무슨 막 별거 다 집어넣어요. 쓰레기들을 키로를 늙히느라고. 예, 그래.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이 민청원들이 이제 이 11월 달에 몽땅 허프 공장에 올라가서 손으로 다 선별해요.
돌이고 뭐이고 다 선별해 내놓고 그다음 그 꽃을 선별한 걸 가지고 건조장에다 말려와서 동그랗게 포장해 가지고 상표, 조선 호품 다 붙여가지고 50kg 포장해 가지고 그다음에 소련, 유고, 불가리아, 뭐 체스고, 독일, 로마니아 쫙 올리 팔아댔는데 그걸 팔기다 많으면 사탕가루도 오고 사탕도 오고 기름도 오고 빨래비누도 오고 그래 호프 농장이 제일 잘 살았어요 그때. 그런데 소련이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동그라파가 망하면서 이제 조선이 결국 망했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호프 농장에서 일하다가 야 배급도 안 주지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그런데다가 하필이면 또 그제 연달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더 쫄까당 망했어요. 그다음에 원망했지요. 야 저기 사람이야. 어쩜 하필이면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우리들은 못 살게 만드니 배급도 안 주지. 야 아무래도 한번 죽지 반역자라면 어쩌고. 야 중국으로 가자. 도망쳐 나왔댔어요. 살기 좋은 데로. 그래서 후창군 고읍이란 데로 갔댔어요. 그래 후창군 고읍이 그 가마독이란 데 산꼭대기에서 살았댔어요. 아이고. 네. 아니 산에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나무. 산에서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집을 뚱마고 줬죠. 뚱마고. 바람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지 않나요? 아이고 위험한 것보다 근데 비 오면 그저 흥분의 집 같아요. 비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그래 그거다가 방망이 또 피고 틀어 맞고 이러고 살았지요. 그러니 그것도 편안하게 살한 줄 알아요. 안전원들이 올라와서 마구 불이 질거서. 왜요? 자기 구두지를 가라고 불을 다 질고 났어요. 세상에 말도 안 돼. 나쁜 놈들 왜? 그러니까 사실 고난행군이 되면서 많은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산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산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 북한 국가가 주민들 그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나가지고 산에서 잘못했을 때 산불이 난다든지 그러면 국가적인 손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움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에게 안전원들이 와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사는 거거든요. 당연히 안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집에다 불 놓고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처참한 현실인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명순 씨는 너무 힘든데 거기다 불까지 지르고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얘 배짱이 생깁니다. 배짱. 그렇지. 배짱이 생깁니다. 너들 암만 그래라. 내 산다. 기어이 산다. 그렇게 하고서리 앉아 이렇게 쉬는데 웬 여자가 젊은 여자가 엄마는 왜 이 좋은 딸들 데리고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저 중국이 눈앞에 있는데 딸들을 중국이 보내서라도 돈이라도 넘겨보내서 방조받기 살지 왜 이렇게 삽니까? 내가 그때 머리가 텄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야 어떡하게 너네 내가 같이 있는 너 둘이라도 먼저 살아야지. 그래서 셋째 딸을 먼저 중국으로 넘겨보내고 돈을 벌어서 우리 한 1년 눈에 지금 갖고 서울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자. 예. 그래서 셋째 딸을 먼저 들여보내고 그다음에 내가 두 번째를 5월 달에 이 맏딸을 데리고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넘어오니까 셋째가 어디 간지 없어요. 그래 부럽고 셋째가 어디 갔는가 하니까 셋째를 좋은 데 보내줬다. 아이고 뭐야. 좋은 데 보내줬다니 어디를 보내줬는가 하니까 좋은 남자 니다 보내줬다는 게 그다음에 난 어떡하면 좋니. 그래 어떡하자는 게 우리를 어떡하자 그러니까 하니까 큰엄마 여기 들어왔다가 그냥 가겠습니까? 그래도 남자를 얻어서 사는 게 좋지. 어이없다. 북한에 나가면 배고픈데. 셋째가 먼저 팔려갔어요. 그다음에 내가 둘이 들어왔는데 이 브로커가 이 맏딸을 데리고 저기 내가 같이 어디 좀 같이 나가자고. 그래 난 데리고 어디 상점이나 구경시키는가 했더니 데리고 남자 몰라 지금 데리고 댕긴 길이 됐다는 게란 말이에요. 둘째 나를 훌 빼서리 나를 어디 가자고 중국말 하나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자 하니까 나는 또 좋은 데를 가는 가고서 따라 나섰는데 저 밤에 그서 끝이 없이 차를 몰고 가더니만 싼동에 어디다가 덮으려 놨단 말이에요. 여기 어딘가 하니까 뭐 싼동이나 하는데 내 중국말 알아들어야. 그래 딸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하다 나에 나도 그저 다 팔리고 산지사바 얻어줬어요. 그래 그 후에 부럽고 보고 전화번호를 좀 대달라. 우리 서울에도 좀 만나자 하니까 끝내 대 안 줘요. 야, 그다음에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서로 갈라지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거 셋째가 너무 불쌍해. 이거 찾아야 되겠니 대 안 주니까. 야, 그다음에 가슴 두드리고 내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니 막 찾으려 죽기 싶은 생각도 나고 그러다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말하니까 30리 안팎이 있다 그래요. 30리 안팎. 30리 안팎이 어느 쪽으로 30리 안팎인지 내가 알고 찾겠어요. 그래서 나는 기어여기서 도망쳐서 내 조선으로 나가겠다 이 결심하고 밤에 도망칠까 봐 이렇게 안으로 열쇠를 채워놔요. 그래 열쇠를 검차놓고 있어요. 못 도망가게 밖에서 잠궈버리는 거예요. 사다리가 있더라고요. 사다리가 있으니까 그 사다리를 타고서리 지붕 꼭대기를 올라서서 내리서는 떨어지자 사실은 뛰내리자 했는데 바로 헛디딤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뭐 아픈지 죽은지 살았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그 오방을 그 집을 벗어나야만이 내가 살 길이니까 먼 산이 시까만 밤이 보니까 산이 보여서 거기를 정신없이 다리 부수고 잠깐 올라가서 그 들이 엎어서 쓰러졌는데 하늘 올리다 보니까 북두 칠서에 올리다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이틀을 굶으면서 한치서 자다가 그다음에 내가 일어나 인적기 두문디를 쑥 빠져 산속에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소리 다리를 부수고서리 이러고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걷는데 웬 여자가 이렇게 밥하는 음식하는데 이렇게 집이 이렇게 나서요.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서 벌벌 피해서 올라가서 중국말 하나도 모르면서 손을 흉내내면서 소리 조선이라는 거 좌생 이렇게 말해. 좌생 씹어 이렇게 자는 게 여기 이렇게 없는가 하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 산을 넘어가 보라고. 야, 그다음에 거기서 희망 가지고 경사지 어떻게 급한지 이 짐승처럼 내발거리면서 거기로 산으로 바로 올라가죠. 내가 뒤에 올라가서 그다음에 산 꼭대기. 네. 그래 턱 내리다 보니까 아니 갈서나 이 말들이 이렇게 골짝몰짝마다 있어요. 그래 내려가서 또 이제처럼 서서히 씹어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사는 게 없는가 이렇게 하니까 말 알아들어요. 그런데 내가 척 들어가니까 나를 이렇게 지간이다 들이다 놓고 들어오라고 하고서 앉혀놓고 자꾸 먹기 싫은 물을 자꾸 권하면서 그럼 한짝에서는 전화질을 계속 하고 또 한짝에서는 남자들이 이렇게 사람 몰라 척 들어오고 그런데 너무 속이 타고 너무 답답해서 막 진정 못해서 또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나가는 길이 맞다리가 집 앞에서 맞바다 지금 척 나오는 길에 내가 턱 맞다 들었다. 어머나, 무슨 이상해.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거기서부터 그 둘이 막 울었지요. 울다가 그러더니 네 어느 집이야 하니까 이 집이라 내가 그 옆으로 지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붙들고서니 빨리 어머니 들어가자고 그래 들어가서 집안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아기를 낳은 지 2달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남편이 그래도 하도 좋으니까 나를 그래도 받아들여서 저기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엄마랑 얼마 만에 만난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 1년 5개월이 5개월 만에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2달 된 애가 있었고 예. 근데 그나마 남편은 좀 착한 사람이었어요? 네,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사람을 판다는 표현을 써서 지금 말씀하시지만 얼마에 팔려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는 중국 돈으로 내가 16,000원에 팔렸어요. 16,000원이면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하면?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 300만 원에 사람을 넘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세상에 있는 일이라는 거죠? 네. 이게 대한민국 땅 바로 위에서 사실 그 넓은 중국 땅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딱 만났다는 게 사실 하늘이 도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은하 씨 어머니 봤을 때 그 기분이 어땠어요? 정말 많이 놀랐죠? 그때 그 기분은 막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또 슬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친 다리를 가지고 저를 기적같이 찾아왔으니까 막 너무 막 첫째는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찾으셨잖아요. 그럼 셋째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셋째 딸은 그도 너무 내가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너무 가슴이 굵으니까 맏딸이 어머니 그럼 이 아이를 좀 봐달라고 하고 제가 찾으러 나섰거든요. 왜 엄마가 하도 찾으려고 하니까? 네, 엄마가 뭐 다리도 변변치 못하지 하니까
제가 그러면 애를 집에서 좀 봐주고 그리고 내가 찾으러 다니겠다고. 그리고 블로커가 하는 말이 그 주변에만 저를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가서 요 근방에서 사는데 지금 어느 집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래가지고 그 주변을 그 근방을 알았으니까 제가 장마당 같은 데는 흔히 나오겠지. 공공장소 같은데 그런 데는 흔히 뭐 장볼라도 나오고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를 계속 가가지고 그 정문에서 또 어떤 때는 지키기도 하고 들어오는 거 없나 사람 오는 것마다 또 뭔 지키기도 일이야, 하고 이게. 그랬어요. 계속 호탕 치다가 한 네 번째인가 5번째 만에인지 한 몇 번 만에 아무튼 동생을 만났죠. 어이구. 그 장마당에 자전거를 끌은 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저건 내 동생이 아니야 하고 아 처음에 그냥 지나다가 나도 오토바이 타고 지났어요. 걔도 나를 보고 아 언니 어떻게 돼 여기 있어 하면 서로 만나서 막 그때 또 안고 울며 또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야? 동생은 몇 살이었어요 그때? 그때 뭐 23살이나 23살인가 그렇게 됐어요. 세상에 웬일이야 이게. 엄마는 그 얘기 듣고 어땠어? 또 기가 막혔겠네 또. 예.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연락하고 동생 찾았다고 연락했어요. 연락이 더 오니까 엄마나 뭐란지 울으면 아니라고 어깨 떡 맥히고 엄마야 뭐라고 어머니 내 이제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다가 이게 마달러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 어떻게 와서 넘어와서 어떻게 살았니? 그래서 그거만 물어보고 아까 밤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 2시간 3시까지 이야기하고 이좀 자자 그만의 일이 또 이야기하자. 그래 그렇게 만나서 서 울고서 그날 저녁에 다시는 우리 헤어지지 말자. 이 중국이 사실 너무너무 큰 나라인데 중국에서 세 분처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다는 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사실 하늘이 도왔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현숙 씨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100% 우리가 본다면은 100%에서 1%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늘이 준 선물이고 하늘이 낸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것은 브로커들이 저렇게 상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분한 일입니다.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이게. 왜냐면은 중국에 그리고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브로커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혼자 이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중국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조직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나오는 여성분 같은 경우가 이런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중국에 가서 돈을 안 벌래. 그리고 또 심지어 중국에 갈 때 먼저 돈을 좀 줘요. 그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거든요. 지금 아빠 엄마가 배고파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라도 중국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버지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보면은 중국에 가가지고 그럼 일을 어디서 합니까? 물어보면 그때 다른 브로커들이 어떻게 하면 이 여자들을 시골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근데 파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요. 집합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모아놓고 남자들이 이 여자들을 보러 와요. 내가 저 여자가 마음 든다 그러면은 그때 그 브로커들이 어떻게 하냐 흥정을 해요. 이 여자는 얼마다. 그러면은 그때 가격을 부르는 거죠. 그럼 그 가격에 팔릴 때가 있고 또 안 팔릴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남편분 정말 잘 만났어요. 어떤 남자들이 있냐면 여자를 사갖고 나가지고 이 여자랑 이렇게 뭐 살다가 더 젊은 여자를 이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여자를 다른 남자한테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돈을 주고 산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러면 팔고 나가지고 그 돈에 돈을 얹어서 다른 여자를 또 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중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북한 여성하고 중국 남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일명 저희가 흑아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국적이 없어요.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뭐랄까 이렇게 뭐 정부 차원이 힘들다 그러면은 뭐 NGO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뭐 이게 불편하시죠. 이렇게 듣다 보면 불편하지만 사실은 있는 일이라서 저희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사실 이만가 보면서 그게 사실이냐, 진짜냐, 거짓말 아니냐라는 얘기들 하는데 최영수 씨 지금 본인이 겪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진짜 하늘 도와서 기적처럼 다 많은데 혹시 만나고 나서 그럼 그때는 같이 한국에 오게 된 건가요? 원래 한국에 오게 된 거는 딸 집에 있으니까 괜히 오시라 봐서 미안하고
그것도 남편도 무슨 제 나라 조선 사람이면 또 몰라라. 이국 사람이니까 오시라고 미안하고 딸인데다가 이렇게 부담도 주고 하니까 딸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나 자체가 야 그러니까 이것도 있을 자리 못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딸하고 이야기했지요. 야, 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봐라. 호구도 없는 게 둘이 한 집에서 살면은 경찰이 온다, 그렇지. 공안에서 온다 하면은 또 임반자에 또 이 남편들이 전화 또 와요. 그렇지. 빨리 피하라. 어떻게 이렇게 항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큰맘 먹고 그러지 말고 너도 미안해하지 말고 나도 미안해하지 말자. 내가 먼저 한국으로 갈게. 응? 한국으로 가서 좋으면 내가 전화를 할게. 응? 그러니까 어머니 한국 가면 한국이라 아이하고 남조선이라고 우리는 알았으니까 어머니 남조선에 가면 죽인다는데 죽인다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남조선에 가면 죽인다는데 어머니까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여기서 살라 그러더라고요. 뭐 말을 들으면 뭐 되게 위험하고 막 잡혀서 북송되고 막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엄마가 그냥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겠다는데 뭐 어찌겠어요. 아니 나 그러니까 그 북에서 뭐 남조선 잘 산대더라 이런 얘기도 못 들었었어요? 들었는데 또 한쪽으로는 또 무슨 사람도 뭐 어찌고 사람도 뭐 어떻게 한다고 죽인다고 막 진짜 그래요? 네, 막 무서운 얘기들도 듣고 네. 뽑는다고? 네. 아무튼 뭐 이 방송을 혹시라도 뭐 북에서 보신다면 저희 대한민국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예. 오히려 북한에서 그러지.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무튼 성공을 했어요. 그래 이렇다 죽어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니? 나는 어디가 쉽사리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어도 내 가겠다. 네. 그렇게 하고서 내가 마음 먹고 정식으로 한국행을 떠났어요. 몇 년도에? 2016년도에 진짜 얼마 안 된 얘기네요. 예, 16년도 9월 7일에 정착됐어요. 1년도에 한국. 그래서 전화를 하셨겠네요. 예, 그래서 내가 그다음 한국에 오니까 나는 내가 보는 데는 세상에 이런 나라 이 어디 있니? 이게 남조선이 옳게 논리? 거지들. 도무지 믿어도 안 지고니야. 야, 우리 두 건데는 이 남조선이 못 살고 비니부, 부익부, 무슨 실업자 일자리 뭐 거지 했는데 판자촌 이랬는데. 야, 이때까지 속혀 살아왔구나. 속혀 살아왔구나. 야, 치 떨리는구나, 저 개들은. 어떻게 죽이겠냐. 그냥 그랬어요, 막. 음식은 입에 맞던가요? 괜찮았어요? 야, 음식은 들커머리 해서 입에 아이 맞아. 들커머리. 예, 달아요? 알아서 다 달다 그래. 그래서 아무튼 이제 또 딸들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막상 오고 나니까. 예, 있는 아이들에도 데려와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저리 전화를 했어요. 야, 아무개야, 나는 오니까 한국이 좋구나. 세상에 이런 지구상에 이런 나라도 없다. 지구상에? 우리는 이때까지 속해야 살아왔다. 치 뚫린다. 김일성, 김정일이, 정은이 어떻게 원수를 하겠냐. 그러니까 아구 먹고 한국에 와 사는 게 우리는 이기는 기다. 그렇지. 그러니까 신념에 가르친 대로 해라. 나는 좋다. 그러니까 우리 맏딸이 어머니 그럼 지부 좀 동영상을 해 보내달라고 그래서 지부 확인하려고. 그래. 보지 않으면 압니까? 어제는 눈으로 봐야 엄마 되니까. 말도 뭡니다. 혹시 고문당해서 강제로 전화하는 혹시나 줄 알고. 국정원에서 잡아오고 그래서. 이거 유도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올라가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아들은 내 거짓말을 하는 거 했겠지요. 내 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진짜 좋은 게야 좋은 게지. 그렇지. 그래서 그 핸드폰이랑 전화랑 거 처음 재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히트폰지 지겠더라고. 이런 거 처음 재봤으니까. 그래 동영상 눌러가지고 내 집을 쫙 화장실까지 다 비치어요. 그러니까 좋구나. 좋구나.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몰랐어요. 한국 드라마도 안 봤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삶에서 사셨다. 와 대박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와 대박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와 웬일이야. 이런 사람 처음 봤. 그러니까 대박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와. 아 그게 더 웃겨. 아, 북한 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못 봤다는 못 믿겠다. 오늘 정말 가슴 아픈 증언을 주신 이 두 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늘 새롭고 특별한 북한 이야기 가득한 이만가. 이번에는 분위기를 싹 바꿔서요. 요즘에 여러분 열대야 때문에 너무 더우시죠? 힘드시고 그 열대야 더위를 싹 날려버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소름주의 이만가 미스테리 극장. 딱히 하실 북한의 미스테리 이야기 그리고 괴담 계십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름에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멋싸고. 북한에서 엄청 더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서는 특히 양강도 같은 건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없으니까 바다바람이 없어요. 산이 다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그래 제일 더울 때는 어디를 가는가? 백두산으로 갑니다.
네, 백두산에 가서 아주 그 여름 한철을 즐기고 또 백두산 갈 여건이 못 된 사람들은 보천으로 갑니다. 보천도 선선하고 그래 또 그것도 갈 수 없는 농촌 사람들 같은 거는 다 단층집이니까 단골이라고 있어요. 지붕 위에다가 뭐 집 같은 걸 깔고 이불을 깔고 거기서 술 한 잔 착 마시고 거기서 보라 떨어지면은 모기 한 마리 없습니다. 바람이 산들산들 부니까. 저희 무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만강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어른 아이 탈 것 없이 두만강에 나가서 일단은 더위를 식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 들어가면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은 땅을 파서 김치 우물 만들어서 음식을 저장하다 보니까 깊게 파면 한 2m까지 파는 집이 있어요. 근데 더운 여름일지언정 거기 들어가면 정말 에어컨 튼 것 같이 너무나 시원해요. 느껴봤다.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서 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시원한 맥주 있잖아요. 맥주 아니면 뭐 무라든가 아니면 오이 같은 거를 딱 먹으면 도이가 뭔가 싶죠. 강순전 여사님, 최진희 씨가 극찬한 노래 실력. 최연한 노래 실력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2달 만에 그 노래의 주인공을 만나신 겁니다. 네. 사랑의 미로이여 와, 그렇게 잘 부르실 줄이야. 지금 우리 덥거든요. 더위를 좀 이길 수 있게 노래 좀 한 곡 부탁드립니다. 바닷물의 갈매기 날고요 좋다 정두님 뱃머리에 옷사랑 날린다 오랜만에 들어본다. 떠나갈 땐 빈배로 가지만 돌아올 땐 백전에 넘친다 얼쑤 어그야 차이야 어그야 티야 어그야 차 바다로 나간다 잘하신다. 얼씨구. 참 잘하신다. 야, 진짜 시원해졌어. 갑자기.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 이 노래가 북한의 유명한 인민 가수 이민표, 김옥수라는데 그 여자 목소리는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합니다. 이 노래 딱 하는데 노래를 잘하시니까 소름이 끼치니까 시원해져요. 그치. 노래잖아, 이게. 최영순 여사도 노래 노래 잘하실 것 잘하실 같은데. 목소리인데. 어머니 컴온. 일도 예고하지 않았어요. 바로 일어났어요.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임진강 맑은 너무 예쁘다. 목소리 굽이굽이 흐르고 물새만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고만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하니 인진강 물을 가르지는 못하리라. 나 이거 어떡하지? 이게 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지금 소름이에요. 지금 이 온몸 다. 소리, 나 지금 소름 소름이 끝이 대박이에요. 아니 어떻게 소리를 이렇게 중국 악기 소리. 중국 악기 소리.